국내외 경제 이슈를 알기 쉽게 쏙쏙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금요일의 남자 홍기빈 글로벌 정치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먼저 금리랑 성장률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결정했는데 3.5%로 5번 연속으로 동결이 됐습니다. 저희 지난 방송에서 뭐 미국이 기준금리 올린다고 우리는 뭐 따라가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해주셨는데 번번이 맞추시네요. 뭐 다들 맞추는데요. 네. 뭐. 동결에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예, 이번에 동결을 한 요 3.5%. 이런 왜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그 술잔에 술이 반이 차 있을 적에 이거를 갖다가 비관적으로 볼 거냐, 낙관적으로 볼 거냐. 예. 요 3.5% 동결도 비슷한데 이걸 올리지 않았다는 데에 의의를 부여할 것이냐, 아니면 내리지 않았다는 데에 의의를 부여할 것이냐,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지금 상황을 보면은 내려야 될 이유도 많아요. 지금 중국 경제가 심상치 않아서 우리나라 경기도 안 좋아질 수가 있고, 그다음에 부동산 PF가 지금 상황이 굉장히 위기가 계속되니까 예. 요것도 내려야 될 이유인데 내리지 않았습니다. 예. 근데 올려야 될 이유도 있어요. 뭐 좀 이따 얘기 나오겠지만은 우리가 지금 가계 대출이 계속 늘고 있어요. 건강한 현상이라고 보기 힘들기 때문에 이럴 때는 금리를 올려줘야 되는데. 이거를 갖다가 어느 쪽도 택하지 않고 동결을 했다. 이 의미가 뭐냐 이걸 해석을 해봐야 되는데요. 예. 이번에 조금 약간 의례적인 것 같아요. 이창용 하는 총재께서 이것의 의미를 설명을 해주셨는데 예. 이거는 올리지 않았다는 의미다. 어.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는 상승이 나타날 수 있다. 라고 하는 얘기를 직접 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셔야 되는데 또 반론도 있습니다. 올린다 하더라도 그거는 지금 미국 연준에서 올해 하반기에 또 올린다라고 하는 분위기가 있어요. 매파들이 득세한다라고 해서. 예. 근데 설령 올린다 하더라도 한 번 더 이상은 힘들 것이다. 즉 3.75% 정도까지 올릴 수는 있는데 그 이상은 힘들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지금 부동산 PF라든가 아까 그런 말씀드린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맥락을 보시면서 이 동결의 의미를 좀 깊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창현 총재 말씀하셨는데 이 워딩도 헤드라인으로 좀 많이 뽑혔더라고요. 뭐였냐면 젊은 세대가 다시 낮은 금리로 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집을 샀다면 예. 조심해야 한다. 예. 이 워딩이 참 그 경제면 기사에 많았습니다. 예. 저금리 시대는 정말 저물었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걸까요? 그래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우리나라 가계 대출에 대한 그 하는 총재의 걱정 이 두 가지가 다 섞여 있을 거예요. 먼저 이창용 하는 총재께서 저희 하는 총재 되기 전에 이제 IMF나 이런 데서 일하실 때도 예. 한 2010년대 중반부터 우리나라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를 이제 가계 대출 문제를 계속 얘기를 하셨어요. 가계 부채 얘기를요. 이제 그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작년 요맘때보다 좀 전인데 그때도 또 한 번 이 얘기했습니다. 젊은 세대가 지금까지의 저금리가 정상적인 상황인 줄 알고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살 경우에는 나중에 고통을 겪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으니까 똑같은 얘기 하신 거예요. 예. 약간 역사적인 맥락을 보자면은 근거가 없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금리의 기준으로 봤을 적에 지난 30년 동안 계속 금리가 내려가는 상황이었는데 예. 지금보다 좀 전, 한 3, 4년 전에는 거의 뭐 제로 금리, 마이너스 금리 여기까지 내려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장기적인 추세를 보면은 한 3, 4년 전 같은 아주 초저금리 상황이라고 하면 다시 오기 힘들 수 있다라는 얘기를 뭐 응당하실 말씀을 한 것으로 봐야 되고 예. 그거를 정상적인 상태로 보고 가계 대출을 받으면은 앞으로 장기적인 고금리 상황이 혹시 오게 되면은 큰 고통을 겪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는 총재로서 어떤 그 큰 어떤 그 시간적 전망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가계부채 증가의 문제는 이제 하는 총재도 걱정하시고 소장님께서도 계속해서 짚어주신 문제점이잖아요. 이창현 총재가 올리지 않은 것이다라는 의도를 이제 말씀을 했고 네. 가계부채가 급격히 늘고 있기 때문에 금리 결정에 영향을 좀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 예. 뭐 어느 정도로 금 동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가계 대출을 생각하려면 금리를 올려야 되겠죠. 예. 사실은 올려야 되는 얘기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 경제가 좋지 않다든가 우리나라 경기가 아직 완전히 살아난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또 부동산 PF 문제가 있어서 지금 동결을 했는데요. 초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하반기에는 올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예. 지금 가계 대출이 지금 주택담보대출이 다시 늘고 있거든요. 예. 지금 상황에서 이게 부동산이 바닥을 쳤다라고 하는 심리가 어느 정도 확산되는 것처럼 보이고 이러니까 이게 지금 상황에서 결코 건강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번에 동결하는 데도 영향을 줬겠지만 앞으로 이렇게 하반기에 그 상승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에 영향을 줬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금융당국이 급격한 가계대출의 주범을 콕 찍어서
말을 했는데 그게 바로 이제 50년 네. 주택담보대출이더라고요. 네. 은행들이 이제 금융당국에 경고를 하니까 잇따라 뭐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을 뭐 판매 중지를 한다든지 연령을 좀 제한한다든지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뭔가 좀 변화를 주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네. 이런 조치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예, 요거 맥락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예.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 그 오래전에는 보통 한 30년이 제일 긴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 얼마 전부터 한 40년짜리도 나왔었어요. 보험사라든가 이런 데서요. 근데 최근에 지금 50년까지 나왔는데 이게 이제 DSR 규제를 우회하기 위한 방법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그 DSR이라고 하는 거는 그 이제 대출을 받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그 어떤 채무를 갖다가 총체적으로 봐서 상환 능력이 있느냐, 그 이상의 그 다달이 상환할 수 있는 것 이상의 그 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묶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걸 50년 만기로 늘리게 되면은 매달 갚아야 될 원리금이 상대적으로 적어지잖아요. 물론 이자는 늡니다만은 기간이 워낙 길어지니까. 예. 그래서 요걸로 DSR을 우회해가지고 대출 받는 사람들이 많은데 처음에는 이게 주택금융공사에서 이걸 시작을 했었어요. 근데 역대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34살 이하다. 왜냐하면 50년 우리가 기대 수명을 아무리 높게 잡는다 하더라도 예. 그 50년 원칙대로 하면은 그러면 84살까지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34살 이하로 제한을 했는데 시중은행들이 그 뒤에 계속 50년짜리를 냈어요, 상품을. 근데 이 부분을 애매하게 했어요. 연령을 부분을 애매하게 하니까 예.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DSR을 그냥 우회하는 방법으로 계속 악용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번에 연령 제한을 분명히 둬라. 이걸 할 거면은 예. 이제 이런 조치를 이제 한 거죠. 예. 이런 조치가 나와서 뭔가 이제 규제도 들어가고 고삐도 죄는 것 같은 모양새가 나왔는데 예. 오히려 대출이 더 증가했더라고요. 네, 그렇죠. 10여일 만에 1조 원 이상이 판매가 예. 됐다고 하던데. 아, 이게 옛날에 그 고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시험 볼 때 초치기라는 말이 있잖아요. 시험 직전에 막 몰아쳐서. 벼락치기로, 예. 그것처럼 지금 이 얘기가 이거를 연령 제한을 한다는 얘기가 나온 지 지금 한 열흘 정도 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6일, 영업일 기준으로 6일 동안에 1조 원이 넘게 갑자기 대출이 늘었다라고 하는 건데 예. 여기에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이제 실수요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실수요 더하기 뭐가 있냐면은 말씀드린 대로 지금 부동산 경기가 바닥을 친 게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시니까 예. 요 규제 생기기 전에 빨리 대출 땡기자. 어. 이게 확 몰려가지고 벌어진 일이죠. 벼락치기로. 그렇죠. 예. 사실 시험이면은 이제 딱 시험 끝나면은 이제 모조리 끝이 나는데 예. 사실 이제 50년 동안 또 돈을 갚아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벼락식으로 이렇게 대출을 받았다는 게 좀 놀랍기도 하고 예.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은 이제 집값이 바닥을 찍었다고 보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예. 정부 대응에 좀 효과를 볼지 좀 의문이 들기도 하거든요. 예. 뭔가 심리 꺾기가 쉽지 않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세요? 제가 뭐 이런 거를 예측할 만한 그런 저걸 생각은 없는데요. 예. 이 두 가지의 모순된 부분은 좀 지적을 할 필요가 있어요. 정부에서 그 이 부동산 경기가 너무 안 좋아지면 PF라든가 여러 문제가 생기니까 규제 완화라든가 여러 조치를 했어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주택담보대출을 푸는 어떤 그걸 완화하는 조치라든가 이걸 했는데 이렇게 되면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아, 이제 부동산이 살아나겠구나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도 자연스럽고 그래서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나는 것도 자연스러운데 이러면 또 가계부채 문제가 터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는 또 이거를 갖다가 쬐겠다라고 얘기하면은 사실은 좀 딜레마 상황인 거죠. 이 정책을 하는 것하고 저 정책을 하는 것하고 사실상 기조가 일치하지 않는 상황에서 여기서 사람들의 혼란이 더 가중이 될 수가 있고 정부의 정책도 어떤 뚜렷한 기조를 잡기 힘든 사실은 우리나라 경제가 처해 있는 어떤 딜레마 상황을 반영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참, 정부도 어려울 것 같고 이 상황에 놓인 서민들도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그 어려울 것 같다라는 걸 방증하는 사실 중에 하나가 카드 빚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서민들이 그만큼 힘들다는 뜻인가요? 지금 카드 빚이 늘어난 그 직접적인 원인은 저축은행하고 관련이 있다고 그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신용대출이죠. 그러니까 빨리 급전을 땡긴다든가, 그다음에 담보가 없이 이렇게 빌릴 수 있는 그런 종류의 대출인데 여기가 금리가 많이 오르고 그래가지고 예. 작년부터 힘들었는데 특히 저축은행 쪽으로 많이 가거든요. 이 신용대출을 할 적에요. 근데 저축은행이 아까 부동산 PF 얘기 나왔습니다만은 이 PF 쪽에 많이 물려 있어가지고 지금 이 리스크 관리를 해라, 유동성 확보를 해라라고 하는 압력이 있으니까 대출이 아무래도 힘들어졌어요. 근데 이 급전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굉장히 급하게 땡겨야 되는 돈이니까 예. 카드 빚이라도 내지 않을 수가 없죠.
카드 빚은 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저축은행이 그래서 대출이 힘들어진 것의 직접적인 원인이다. 뭐 이렇게들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힘들기는 젊은 층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20대 청년의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을 저희 뭐 뉴스라이더에서도 계속해서 짚고 있는데 이런 분석이 있더라고요. 5대 시중은행이 청년 대출을 더 조였다. 이런 예. 분석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그래픽도 준비했는데 보여주세요. 이런 현상이 왜 발생하는 것으로 좀 분석하고 계세요? 예, 그 시중은행 입장에서요. 예. 여러 번 그 쟁점이 됐었던 것에 좀 뭐랄까 어두운 면이랄까 이런 건데요. 20대, 30대에 있는 분들이 이른바 영끌이라고 하는 것의 주범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의혹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생활이라든가 학자금이라든가 이런 종류의 대출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주식 투자, 코인 투자, 심지어 부동산 투자까지 네.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한번 사보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이게 자산시장 폭등이라든가 그 대출 폭증의 어떤 중요한 원인이다. 이런 인식들이 있다 보니까 이 영끌 문제를 갖다가 좀 이 조심을 해야 된다. 이런 인식들이 있고 그게 그런 영향을 그 20대의 대출량이 줄어든 거다. 이 원인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조금 걱정되는 거는 네. 여기서 진짜로 20대인 분들은 진짜로 돈이 급해가지고 꼭 필요한 돈들이 있거든요. 그야말로 학자금도 있고 또 뭐 결혼자금도 있고 등등인데 예. 이 과정에 독립하려면 독립자금도 필요하고. 독립자금 필요하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실제 생활에서 20대라고 하는 게 이 경력을 쌓기 시작해야 되고 독립해야 되는 중요한 순간이니까. 근데 이렇게 해서 영끌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대출이 줄어드는 과정에서 실제 삶에서 피해를 입고 더 어려움에 처하는 20대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 함께 고민해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이 아직 고민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피해자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청년들은 그럼 점점 더 고금리로 내몰리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또 신용도도 떨어지잖아요. 예. 그럼 계속 이게 악순환이 되는 게 아닌가. 바로 악영향으로 그렇습니다. 바로 이어질 것 같아요. 영끌의 경우에는 그거 뭐 이 금리가 높아지고 돈 안 꿔준다 그러면 안 하면 그만인데 예. 학자금 문제라든가 지금 독립이라든가 이거는 어떻게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공부는 해야 되고 취직하려면 자취도 해야 되고. 예, 그러다 보면 이제 제2금융권이라든가 좀 더 금리가 높은 데까지 가야 되니까 청년들이 경력을 시작할 때부터 굉장히 무거운 짐을 지고 시작해야 되는 그 결과가 나오죠. 아, 그렇군요. 이런 와중에 암울한 소식도 있어요. 대출 금리가 더 오를 거라는데 이거 채권 발행 금리와 연관이 있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이게 예, 무슨 예. 의미입니까? 아, 예. 대출 금리가 산정이 될 때요. 예. 이 보통 두 가지가 그 병행해서 쓰이는데 첫 번째는 코픽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둘 다 이제 공통점은 은행이 이제 자금을 조달하는 조달 비용에다가 가산 금리를 더해서 이제 대출 금리가 나오거든요. 네. 근데 자금 조달 비용을 그 기준으로 잡을 적에 코픽스로 하는 경우가 있고 은행채 5년물을 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자면은 코픽스는 주로 이제 변동금리로 대출을 할 적에 많이 사용이 되고 은행채 5년이라고 하는 거는 이 고정금리 대출을 할 적에 많이 사용이 되는데 네. 지금 국채 시장도 그렇고 채권 시장도 그렇고 금리가 계속 올라요. 미국 국채 시장에서 금리가 오르는 게 제일 그 근본적인 이유고요. 요번에 또 그 은행채가 9월에 잔뜩 그 만기가 돌아온다는 얘기도 있어가지고 코픽스는 지금 약간 내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금리가 담보대출 금리도 내려야 되는데 지금 은행이 발행한 채권이죠. 예. 이 채권의 금리는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정 금리 대출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다음에 변동 대출 금리 중에서도 이걸 사용하는 그 대출들이 점점 늘어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은행채 5년으로 조건이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들을 하시고 그러면 마음의 준비들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확인은 막 약관 같은 것도 좀 살펴보고. 그렇죠. 예. 예. 참 말씀하신 것처럼 대출 금리도 오를 전망이고 가계 부채는 뭐 연일 최대치라고 하고 첩첩산중인데 어떤 대책이 좀 필요하겠습니까? 저한테 너무 큰 걸 요구하시는 것 같은데요. 여기서 하나 기억할 얘기가 있습니다. 그 이창용 하원총재가 그동안 쭉쭉 해오셨던 얘기인데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상황은 아까 말한 대로 여러 가지 딜레마가 있어요. 올릴 수도 없고 내릴 수도 없고 이걸 불릴 수도 없고 줄일 수도 없고. 예. 그래서 이거를 어떤 교과서에 나오는 금융정책, 금리정책 같은 걸로 경제를 조정할 수 있는 한계는 이미 넘어선 것 같다. 그러니까 이거는 청년 정책이라든가 노동시장 개혁 문제라든가 기업 구조의 개혁 문제라든가 산업 정책이라든가 경제 전체의 어떤 구조적인 총체적인 경제 정책을 포괄적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인데 예. 이거를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 금리로 해결을 하려고 한다든가 등등 하게 되면 이건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여러 가지 문제를 좁은 면에서 보면 금융 문제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자꾸 가계 대출을 늘릴 수밖에 없느냐? 거긴 구조적인 이유가 있어요. 예. 그리고 금리가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느냐? 그것도 구조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 경제 구조 자체의 체질을 개선하는 문제로 좀 큰 문제로 봐야지 이 금리를 어떻게 한다 이런 차원으로 풀 수 있는 한계는 제가 생각하기도 지난 것 같습니다. 예. 아유, 좀 빨리 뭔가 뭐 대책이 좀 나왔으면 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총체적인 플랜 같은 게 나와야 될 때가 됐죠. 일단 수장들이 다 모여야 되겠네요. 그러면 예,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을게요. 지금까지 홍기빈 글로벌 정치경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